창문 너머로 여름아 가지 마라 하며 매미가 더 힘차게 울어대는 오늘, 이제 제법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히도 외롭고 끔찍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절,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온정으로 배려를 받으며 죽지 않고 살아온, 지금은 50대가 훌쩍 넘어버린 한 남자입니다. 팍팍한 세상, 저의 지난 이야기 한 자락으로 세상에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고아로 자라 남들보다 가진 게 없었던 저는 틈만 나면 동네 시장통 근처를 얼씬거리며 한 개 먹어봐 하는 시장 할머니들께 거의 동냥하다시피 간식거리를 받아먹으며 자랐습니다.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순댓집이었답니다. 족발과 함께 순대를 곁들여 파는 집이었는데 그 냄새가 아주 황홀했었어요. 근처에만 가도 자동으로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그런 기분 아시나요? 일부러 그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아주머니께서 솥뚜껑을 열고 순대 하나를 꺼내어 썰기 시작할 때 그 앞을 기웃거리면 아주머니께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순대 끄트머리 조각들을 비닐봉지 가득 담아주며 저를 돌려보내던 아주머니의 까칠함은 그 순대를 제 입속으로 넣는 순간 싹 사라지곤 했었어요. 쫄깃하고 윤기나는 그 순대가 어찌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저는 그 맛을 잊지 못해 찰순대를 그렇게나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개눈 감추듯 한 봉지를 몽땅 입에 털어놓고도 아쉬웠던 저는 또 시장 골목을 기웃거렸습니다. 과일 장수 아저씨부터 튀김이며 전을 파는 전집 아주머니까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오셨어요. 매일같이 찾아와 돈은 내지도 않고 먹을 것만 쏙쏙 받아먹는 얄미운 초등학생을 어느 누구 하나 큰 소리치며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었던 제게 그 시장통은 부모의 품처럼 가족의 품처럼 따스했어요. 그렇다고 매일 갈 때마다 맛있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숨을 쉬시면서도 제가 가면 조그마한 간식거리 하나라도 챙겨주시던 분들이었지만 손님이 많아 시장통이 북적이는 장날엔 저를 돌봐주실 여유들이 없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날엔 혹여 방해가 될까 아예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멀찌감치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구경하기만 했었어요. 어김없이 찾아온 시장의 장날. 그날도 이른 시간부터 시장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어디 있다가 날 맞춰 장으로 나온 걸까? 저는 딱 그날 하루만 날 맞춰 줄지어 서는 손님들을 보며 그런 궁금증을 품었었어요. 그만큼 시장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손님이 없었으며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제게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의 골목 끝에 우두커니 서서 발장난을 치며 줄지은 손님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누군가가 우다다 요란한 발자국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김원석? 제 앞에 풀썩 소리가 나게 몸을 웅크리고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걸 목격하기로 또 했다는 듯 두 눈썹을 이마 끝까지 축혀 올린 그 아이는 저희 학급 반장이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반장이라는 건 꼭 공부를 잘하고 심성이 곱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아도 가능했어요. 더군다나 초등학생들 사이에 반장 투표를 하게 되면 그건 거의 인기 투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반 반장 역시 그런 방식으로 반장이 된 케이스였고요. 실제로 녀석이 싸움질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입을 모아 그 녀석을 4학년 불주먹이라 불렀었답니다. 겨우 초등학생이라 그렇지 조금만 더 컸으면 정말로 소위 말하는 일진처럼 굴었을지 모를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 괴롭힘이 심하고 선생님들 앞에서 내숭을 잘 떠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반장, 안녕? 어색하게 웃는 제게 반장은 여전히 신기하다는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같은 교실 안에서 생활하더라도 그동안 한 번도 녀석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으니 그날 그 대화가 녀석과 저의 첫 대화였다고 해도 무방하겠어요. 너 그지였어? 녀석의 시선이 오랫동안 저의 얼굴과 옷가지 등에 머무르다 슬리퍼를 신고 있는 제 발 쪽으로 향했습니다. 녀석의 말에 저도 덩달아 시선을 내려 제 발을 확인했고 시장에 간다는 들뜬 마음에 보육원에서 대충 신고 나온 슬리퍼 사이로 구멍난 양말이
빼꼼 발가락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보육원 마당이며 시장 바닥이 온통 젖은 흙투성이라 슬리퍼와 양말엔 지저분하게 흙까지 묻어 있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서둘러 양말 구멍 사이로 빠져나온 발가락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모양인지 손가락으로 제 발가락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는 것입니다. 너 거지냐? 이거 완전 거지였네. 너 거지 맞네. 하고 웃는 그 녀석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녀석의 비아냥거림이 참을 수 없어 바닥에 있는 흙탕물을 발로 차 녀석의 깨끗한 옷에 얼룩덜룩 다 튀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서 흙탕물을 털어내다가도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심한 말들을 멈추지 않더군요. 거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차마 저의 입엔 담고 싶지도 않은 흉한 말들. 그 주둥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또 한 번 흙탕물을 튀겨버렸습니다. 차마 때릴 수는 없어 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2번이나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반장의 얼굴이 분함으로 붉게 물들었어요. 그때 근처에서 장을 보던 반장의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는 시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툭툭 더러운 것을 떼어내기라도 하듯 제 어깨를 여러 번 밀치고는 반장을 소중한 보물단지 대하듯 쓰다듬으며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엄마가 있다는 건 저런 건가?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반장 어머니의 손에 이끌린 채 경찰서로 향해야 했어요. 반장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주 고약한 놈이라 제대로 혼이 나봐야 한다나요. 그리고 부모님 오시면 가만 안 둘 줄 알라고 핏대를 세워 따지던 반장의 어머니는 없는 부모 대신 보호자 자격으로 경찰서에 달려오신 저희 보육원 원장님을 보며 조용해지셨습니다. 딱 한마디를 남기고 말이에요. 없이 자라서 딱 해라. 거짓 소리 들으면 화날만 했네. 그렇게 경찰서를 나와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 원장님은 제게 왜 그랬는지 물으셨습니다. 앞뒤 이야기를 말씀해드리면 꼭 제 편을 들어주실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었죠. 부모 없는 제게 원장님은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비록 그렇게 치면 원장님에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저는 원장님께 제 편을 들어달라는 듯 투정하는 아이처럼 그때 벌어진 일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거지라고 했다. 제 구멍난 양말과 발가락을 보며 비웃었다 등. 그런데 당장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실 줄로만 알았던 원장님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같은 반 친구한테 그런 완력을 행사하면 되니? 괴롭히다니요. 황당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한 대 때리기라도 할 걸 그랬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주먹을 휘두르는 나쁜 학생이 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건만. 아무리 그 또한 괴롭힘에 속하는 행위였다고 한들 억울한 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원장님께 단단히 삐쳐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삐친 마음을 그로부터 무려 6년이나 품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원장님은 대답 없는 채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뒤 다시 볼일을 보러 들어가셨고 비에 젖은 보육원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저는 분노의 발길질을 저 스스로에게 갈기고 또 갈겼습니다. 툭툭 발끝으로 젖은 마당을 차면 구멍난 양말 사이로 찝찝한 진흙이 비집고 들어왔거든요. 발길질에 튀어오른 흙탕물이 기분 나쁘게 종아리 위로 달라붙는 그 촉감이 꼭 그때 제 기분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장날이 끝난 다음 날이라 그런지 시장통은 제법 한산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골목을 지나며 그때 서름이 북받쳐 오르려는데 골목에 있던 떡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이 아가, 이리 와, 이것 좀 먹어라. 할머니 손에는 갓 지어 따끈따끈한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 대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그 떡을 집어먹었죠.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다 제 팔뚝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떡 많아. 천천히 먹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못 산다고 괴롭히지? 힘들지? 그래도 친구 한 대 안 때리고 기특혀. 배고플 때, 출출할 때, 심심할 때 할미한테 놀러와. 와서 맛있는 떡 실컷 먹고 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던 떡이 어쩐지 콱 하고 목구멍을 막아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끝이 뜨끈해지면서 눈물이 차오르니 할머니께서 괜찮아, 괜찮아 하시며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여태 시장통을 기웃거리며 떡집 앞으로는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야 순대나 전이나 과일 같은 훨씬 맛있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날 먹은 떡이 얼마나 따뜻하고 쫀득하고 달았는지 모릅니다. 맛있어서 먹고 먹고 또 먹었어요. 할머니, 떡이 진짜 달아요. 눈은 울고 입은 먹으면서 내내 같은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체한다고 천천히 먹으라던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요구르트 한 통에 제가 시장통에서 가장 좋아하는 집이 순댓집에서 떡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어쩌면 평범했을지 모를 그 떡들이 그토록 달게 느껴졌던 건 할머니의 달콤한 위로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 후로는 거의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시장 아주머니들도 그냥 지나치는 저를 보며 요즘 원석이가 우리를 영 안 찾아줘서 서운하네 하고 농담을 하시곤 하셨지만 떡집 할머니와 잘 지내는 제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즐거운 여름방학이 끝이 나고 마침내 학교가 지겨운 개학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학이 몹시 좋았거든요. 눈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 숙제해두고 시장으로 향하면 되는 일과였으니 말입니다. 가끔 보육원에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할 때면 시장에 갈 수가 없었지만 방학만큼이나 매일같이 시장에 드나들 수 있는 때는 없었으니 그랬어요. 개학을 하면 시장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들잖아요. 매일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던 어르신들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시장에 나가면 저를 잊으시거나 문을 닫으시거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학이 싫었어요. 그래도 학생이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순리였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 순리에 따라 순순히 등교를 한 것을 몹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거지자리. 개학 첫날 제 책상엔 그런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흘끔 눈으로 훔쳐보며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반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교실은 금방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처럼 경찰서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제 주먹을 맛본 반장 녀석이 눈빛을 확 갈아끼우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 김원석, 나랑 친구할래? 너한테 거지라고 한 거 미안. 그 말 다 취소할게. 저는 그렇게 그 녀석의 사과 아닌 사과를 받아주게 되었고 그 녀석이 말한 친구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 녀석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불편했었어요. 친구라는 이름의 반장보다 제게 더 편안했던 건 구수한 참기름 냄새부터 비릿한 생선 냄새까지 온갖 냄새가 골고루 나는 시장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녀석은 대체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육원 사람이 아닌 학교 친구가 생겼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녀석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시장으로 향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자꾸 저를 졸졸 쫓아다니니 그 영향으로 저도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겉멋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조금 컸다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아 시장에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순댓집에 쫄깃하던 그 순대와 할머니의 따뜻하고 고소했던 절편의 맛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리움은 아주 잠깐이더군요. 공부는 하지 않고 그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몰려다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던 때. 저의 그런 철없는 행동은 중학교 3학년 때 절정을 찍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어서야 어떠한 계기로 인해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반장이 열어주었던 불량한 친구들과의 불량한 일과에 손을 뗐고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공부를 하다 수능을 쳤을 땐 어떤 대학도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이 붕 떠버린 저는 염치 없이 재수를 하겠다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원래는 퇴소를 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원장님의 배려로 1년을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는데 원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몇 시에 올 거니? 올 때 시장 가서 가래떡 좀 사와라. 오랜만에 미 선생님이 쌀떡볶이 해주신단다. 그 말씀에 하루 종일 공부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핑계이긴 하지만 미 선생님이 해주신 떡볶이를 먹을 생각과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
떡집 할머니를 만나뵐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집중하려 노력하다가 결국 책을 덮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몇 년 만에 뵙게 된 떡집 할머니는 그전보다 훨씬 야위고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저의 얼굴도 한참이나 보시고 나서 알아보시더군요. 잘 컸네 하고 말씀하시는 말투엔 예전 같은 따스함도 묻어나질 않았습니다. 쫀득하고 달았던 떡들은 언제 만들어둔 건지 따뜻함을 잃고 딱딱하기까지 했어요. 그 할머니네 떡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떡볶이는 분명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난 걸 먹으면서도 내내 제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는 그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걱정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였죠.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들어 더는 떡집 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재수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니 저를 철썩 때리시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나 하지 여긴 왜 자꾸 드나드냐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할머니께 와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어려우면 이틀 걸러 하루꼴로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혼자 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1년 후 재수에 성공한 저는 무난한 대학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 지내면서 보육원에서도 나오게 되었지만 원장님이 이제 그만 좀 찾아오라고 하실 정도로 틈만 나면 보육원을 찾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친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북적거리던 온정 넘치던 그곳에서 나와 지내니 허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뵙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의 온기 없이 텅 비어진 떡집 가게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다 우연히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학계를 내고 그동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떡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원장님께서는 갑작스런 저의 결정에 어이없어 하시기도 했지만 지낼 곳 없으면 들어와서 지내라며 흔쾌히 저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낼 곳 걱정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진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떡집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큰 위로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전화주문으로 전국 배달까지 하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힘들 때마다 뭔가 안 풀리는데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마다 할머니가 주셨던 달디 달던 그 절편을 떠올리면 신기하게 일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 후 저는 마침내 할머니의 조남을 딴 떡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벗어나는 것이 못내 서운하기도 했지만 더 넓은 곳에서의 새 출발은 제게 아주 뜻깊은 이야기였답니다. 떡의 맛부터 그걸 포장하는 포장지의 디자인까지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회사에는 여러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령층은 다양했어요. 원장님 또래의 어르신들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한쪽의 연령대로 치우치는 회사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처럼 직원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에는 단연간 낮은 퇴사율과 직원들끼리의 끈끈한 단합심으로 활력이 넘쳐났답니다. 직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고 회사에는 분명 거슬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을 한 명 더 추가로 뽑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한 사무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다름이 아니라 분명 잠금장치 다 하고 나갔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격리 직원이 제게 울상이 되어 금고에 있던 돈 200만 원이 없어졌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멀쩡히 가만히 있던 돈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로 없어졌다는 거지? 저는 놀라서 금고 안을 몽땅 뒤졌어요. 있어야 할 현금이 정말 몽땅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홍대리, 어디 다른 데 놔둔 거 아니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격리 직원과 함께 회계 책상 곳곳을 다 뒤지고 금고를 살펴도 그 돈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후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격리 직원에게 차마 화를 낼 수 없어 일단 퇴근하라고 일러두고 앉으니 결국 범인은 회사 내부에 있다는 사실에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원들은 늘 회사 일에 앞장서고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어지다니. 그것도 간도 크게 금고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어 가다니. 그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책임을 물으려면 격리 직원에게 물을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잠금 장치까지 다 잠가두고 외근을 나갔던 격리 직원에게는 잘못이 없었기에 잘못을 묻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모두가 다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초조한 마음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은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믿고 좋아했던 직원들, 그 누구도 그 돈에 손을 댄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마음 같은 것. 그렇게 치면 아끼지 않는 직원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제발 그 누구도 손을 댄 것이 아니기를 바랐답니다. 차라리 정말 돈에 발이 달려 스스로 문을 열고 사라진 것이기를 바랐죠.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람이 이루어질 리 없었습니다. CCTV 속에는 주변을 열심히 두리번거리다 금고를 몇 번 돌려보고는 현금을 꺼내어 나가는 회사 직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챙겨나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기도 분명 그 돈을 훔치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는 눈치였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회사를 만만하게 봤으면 회사 돈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직원이 돈을 훔쳤다는 생각에 크게 화가 나면서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저 신입 직원에게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돈을 훔치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뽑아도 단단히 잘못 뽑았다는 생각에 좌절했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마땅했지만 우선은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먼저겠다고 애써 침착했습니다. 처벌은 그 후에 받아도 충분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돈을 훔쳐간 직원이 말없이 내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경찰서로 찾아가야 하겠지만요. 제가 아무리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도 막상 그런 일을 겪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 들어 도저히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내가 도둑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에 괴로웠죠. 그렇게 집중도 안 되는 책상에 앉아 잘 되지 않는 야근을 마저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그 직원을 떠올리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니기를, 악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기를 하고 말이에요. 만약 그 직원에게 정말 말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직원을 만나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지 몇 번이나 상상을 해봤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려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훔쳐간 건 제가 아니라 그 직원인데 왜 반대로 제가 긴장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앞에 우두커니 서 계시던 한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됩니다. 서 계시는 자세나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회사를 살피는 모습이 분명 누군가를 찾아온 듯한 모습임이 틀림없었어요. 아직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아주머니께는 제 도움이 필요할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놀라지 않으시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주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더니 우물쭈물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기 전이라 그러니 우선 올라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편하게 기다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도 저를 따라 휴게실로 들어오셨어요. 마실 음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직원 만나러 왔느냐고 여쭈며 조금 있다 출근하면 전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입에서 제가 생각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직원은 아니고요. 저는 여기 사장님 만나 뵈러 왔는데요. 제가 뵐 수 있을까요? 너무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만나러 온 사람은 다른 직원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 아주머니의 얼굴을 살폈죠. 혹시나 제가 어디서 뵌 적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봐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몇 번 살펴보아도 정말이지 초면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왜인지 모를 죄송한 말투로 아주머니께 저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까무러치게 놀라며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께서 거의 싹싹 빌다 싶은 몸짓을 하시며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용서를 구하시기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주머니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오시게 된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어제 받아온 돈인데요. 회사에서 줬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찾아왔어요. 아직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월급이 나왔을 리도 없고, 월급도 아닌데 무슨 돈을 2주 만에 받았느냐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그냥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여쭈어야 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마주 앉은 그 아주머니의 정체가 전날 돈을 훔쳐간 신입사원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이유로 돈을 훔쳤을까 했는데 결국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미 전날 밤 CCTV 화면으로 그 직원이 훔쳐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자백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는 것은 돈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저한테 한번 사정도 해보지 않고 돈에 손을 댔다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어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게 미리 이야기를 했더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3년 일한 직원이든 2주 일한 직원이든 제게 직원은 다 같은 직원이었으니까요. 겨우 2주 근무한 직원이라고 한들 결국엔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직접 뽑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책임도 처벌도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졌죠. 직원 본인에게 이런 사고를 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가 있다면 제 나름의 처벌을 내리고 직원의 어려운 상황에 제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어머니의 건강이 편찮으셔서 거기에 보태고자 했던 아들의 마음이라니. 겪어본 적 없는 모자지간의 사랑이었지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편했습니다. 조금은 부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절실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잘못된 방식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제게는 그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주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내 속으로 이걸 경찰서에 넘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회사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공개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일을 키우기보다 저 혼자 CCTV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얼마 전 새로 입사한 직원이더라고요. 뻔히 붙잡힐 위험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대범하게 돈을 훔쳐야만 했던 그 절실한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직원을 불러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께서 와주셨네요. 금고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서 어려운 걸음 하시도록 만든 게 죄송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달려와 주실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부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 일에 대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두 손을 모아 제게 싹싹 빌어오셨습니다.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고 그 손짓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애를 아빠 없이 엄마인 저 혼자 키우다 보니 결핍도 많고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 키워서. 제 딴에는 아픈 엄마 병원비 보태겠다고 그런 짓을 했나 본데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사장님,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주머니의 그 모습은 속상했습니다. 가져본 적 없는 사랑이라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마음이 아파서 속상했어요. 아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까지 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차마 마음 편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고 슬아에 자식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비록 부모에게 받아본 사랑은 없었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알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아주머니의 절실한 사과가 참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마음을 다해 힘껏 비비던 두 손바닥이
반동에 의해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애처로운 손을 붙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일인지를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찌됐건 나쁜 마음으로 돈을 훔친 건 아니었으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이 그 친구가 돈을 훔쳤다는 걸 알게 될 일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만 죄송하셔도 되고 이렇게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싹싹 빌어야 할 건 어머니가 아니라 아드님이죠. 저도 참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이참에, 아니 이번 한 번만큼은 어머니 아들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몇 번을 더 감사하다고 고개를 넙죽 숙이는 아주머니를 몇 가지 바래다 드리고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침 회의에 지각까지 했습니다. 직원을 불러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불편해져 갔습니다. 곱게 말할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안타까웠지만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 큰 어른이 부모가 직접 회사에 찾아오게 만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실은 아주머니께서 제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실 때 제 어린 시절의 어떤 사건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그 직원을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직원을 불러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던 중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서야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 직원도 마침 저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인지 일찍 퇴근하지 못하고 제 방 주위를 얼씬거리고 있더군요. 민재 씨, 퇴근하고 시간 좀 있어요? 제 물음에 고장난 기계처럼 직원 민재 씨가 달려왔습니다. 네? 네, 사장님.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대굴대굴 산만하게 굴리는 그 눈동자가 맑고 착하기만 해서 순간적으로 CCTV 속 돈 뭉치를 들고 달아나는 그 직원이 민재 씨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부름에 눈치를 보는 모습은 분명 전날 본인이 했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먼저 자백을 했다면 참 좋았으련만 민재 씨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만 할 뿐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더군요. 다시 화가 밀려왔지만 애써 참으며 민재 씨를 차에 태우고 회사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을 잔뜩 카트에 담았어요. 눈치만 보고 가까이 쫓아오지도 못하는 민재 씨에게 저는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민재 씨에게 어떤 반성의 기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회사 돈을 훔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민재 씨와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냐고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랍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한 채로 그 과자들과 민재 씨를 차에 태우고 저의 오랜 추억이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가 보육원에 도착하니 민재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과자를 한가득 들고 보육원으로 들어서니 어릴 적 저만한 크기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저마다 좋아하는 과자를 고르기 바빴습니다. 이윽고 원장님이 나와 저를 반겨주셨고 얘 원서가 그만 좀 와라. 너는 가정도 있고 챙겨야 할 사람도 많은데 언제까지 여기 와서 시간 축낼 거니? 하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에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오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원장님인 거 여기 나무도 알고 저기 돌멩이도 아는데 뭘 그렇게 투덜거리세요. 원장님과 제가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재 씨는 눈동자를 바쁘게 굴리며 눈치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 건지 고개는 계속 45도 아래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 원장님께서도 궁금하셨나 봅니다. 민재 씨를 보며 누구냐는 듯한 눈짓을 하시기에 원장님께 민재 씨를 소개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직원이에요. 직원을 데리고 보육원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릴 이유가 없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데려간 직원이다 보니 원장님도 조금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민재 씨를 데리고 보육원 옥상 평상에 앉았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자기가 왜 여기에 함께 오게 되었는지, 어쩌다 여기에 앉아 있는지, 온갖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재 씨에게 저의 오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막 올라갔던 제 인생 가장 방황하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여기는 왜 왔는지 궁금하지요? 여기는 제가 살던 보육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 보육원에서 쭉 자랐어요. 방금 나하고 꼭 다투는 사람들처럼 대화하시던 분, 그분이 내 마음속의 엄마. 여기 있는 저 아이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닌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모 없이 고아가 된 아이들한테 원장님은 부모 같은 존재였죠. 처음에는 저 무뚝뚝하고 정없는 말투 때문에 상처도 받고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거리를 두기도 했었어요. 그땐 나도 어렸고 나도 아이에 불과했으니까 되게 정없는 분이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저분 엄청 따뜻한 분이세요. 겉은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참 따뜻한 분. 민재 씨는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옥상 아래 마당에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원장님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꺼내려니 입안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 들면서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드디어 참고 참았던, 너무 묻고 싶었던 그 말을 꺼내는 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묻기 전에 먼저 자백해 주길 바랐지만 돈을 훔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바람은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민재 씨, 회사 금고에서 돈 가져갔죠? 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민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아침에 배웠던 민재 씨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딱 한 번 배웠던 분인데 그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우선은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야 했습니다. 제 용서는 그 다음의 일이었고요. 민재 씨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귓바퀴를 연신 꼬집어대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리고 숙여진 고개는 좀처럼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해서 수술을 미뤄야 하는데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급한 생각이 들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만약 뻔뻔하게 나온다면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제 다짐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화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인 민재 씨의 손을 잡고 끌어 다시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민재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꼭 들려주고 싶었던 저의 비밀 같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되게 소심한 아이였어요. 가진 게 없어 주눅들어 더 그랬죠. 친구라고는 보육원 친구들이 다였고 학교 친구들이랑은 말도 잘 못 섞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학교 친구를 밖에서 만났다가 된통 싸우게 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그 자식이 그러더구만요. 자기랑 친구하지 않겠느냐고. 그때 그걸 거절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멍청해서 그걸 거절 못했고 그 친구랑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것저것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모조리 배웠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 기분을 그 친구는 스릴 있다고 표현을 했었죠. 나는 그 기분이 소름 돋기 싫으면서도 그 친구 때문에 어울리게 된 친구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보육원 돈에 손을 대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원장님이 보육원을 잠시 비우셨던 기간이라 저는 봉사활동을 나왔던 어느 대학생 누나의 신고에 의해 경찰서로 가게 됐죠. 그때 허겁지겁 달려오신 원장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키워 그러니 돌아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엇나갔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더군요. 한심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랑 손절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원장님이 흘린 눈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몰랐는데 원장님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계셨고 저 또한 아닌 줄 알았는데 원장님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가슴 아팠으니. 그 덕분에 제가 새 사람으로 자라서 이렇게 자수성가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일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궁지로 몰면 안 된다는 교훈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사로 민재 씨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민재 씨가 어제 훔쳐갔던 그 돈을 가지고서요. 민재 씨 생각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모든 것이 아들을 잘못 키운 본인의 탓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는 민재 씨 때문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자기보다 젊은 사장에게 용서를 구하던 어머니 덕에 용서받는 거라 생각하세요. 민재 씨에게도 이번 일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교훈이 되기를 바랄게요. 당장 경찰서로 보내버려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했다간 민재 씨가 꼭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왜 민재 씨를 굳이 여기로 데려왔는지 알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던 민재 씨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교훈까지 주시려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민재 씨의 얼굴을 타고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진 눈물방울들이 그 허벅지를 적시고 있었어요. 보기 싫게 얼룩진 그 옷자락 위로 저는 어울리지 않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 씨는 한참 동안이나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민재 씨에게 말했어요. 울지 말라고. 돈을 훔친다는 것은 범죄라는 것도 똑똑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걸 몰라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며 똑바로 살길 바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재 씨와 어색하게 보육원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지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리던 민재 씨를 보니 용서하길 잘한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후련하기도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다시 민재 씨를 불러내 돈을 건네며 어머니 병원비는 가불해 줄 테니 얼른 치료받도록 해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또 감사하다며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민재 씨를 붙잡아 세우고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꼭 잘하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그 후 민재 씨의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 번의 배려와 용서로 아주 좋은 사람을 또 얻게 되었죠. 민재 씨가 그 후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속하며 지각 한 번 없이 아주 성실하게 일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제법 노련미가 넘치는 직원이 되어 저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큰 도움을 주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민재 씨의 결혼식엔 제가 줄에도 보았답니다. 못하겠다고 사양하는 제게 민재 씨는 자기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장님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며 쑥스러운 칭찬들로 끈질기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마지못해 하는 척 최선을 다해 민재 씨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어려운 삶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과분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재 씨에게 저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얻었던 그때의 교훈처럼 진한 기억으로 그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길 바라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만 있다면요. 그러니 한 번쯤은 아직 채 완성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에게 못 이기는 척 용서라는 마음을 주고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물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가정하에 말이에요. 진심과 진심은 결국엔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7의 저와 26의 민재 씨가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궁지에 몰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겁도 없이 보육원의 돈에 손을 대고 경찰서에 갔던 그날 제게 애정이 없다고 생각해 6년이나 혼자서 원장님께 삐쳐 있었던 저를 반성하고 또 반성했었습니다.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 생전 처음 보는 경찰관에게 용서 아닌 용서를 구하시던 그 모습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커다란 빛이 되어지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떡집 할머니의 달콤한 절편을 떠올렸던 것처럼 이제는 원장님의 그 지혜로움을 떠올리며 더 크고 멋진 사람이 되는 삶을 고민합니다. 그냥 무시할 수 있었던 어린아이에게 선뜻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던 시장통 어르신들과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주눅 들어있던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떡집 할머니, 돈을 훔친 나를 나무라지 않고 용서라는 가장 무서운 벌로 제대로 된 생각을 일깨워 주신 원장님, 그리고 그분들께 받았던 마음 그대로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베풀 수 있도록 저를 찾아와준 민재 씨와 어머니께 앞으로도 오래오래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들 덕분이니까요. 그러니 더 열심히 멋있게 살아야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